네, 안녕하세요. 요즘 무더위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시기 때문에 더 덥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현재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하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6월 초부터 폭염이 일찍 시작되었는데요. 어제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은 6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장마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 무더위가 시작하게 되면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예방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질환은 냉방병인데요. 이 냉방병은 냉방과 관련돼서 여름철에 환기가 제일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을 지속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감기와 비슷한 그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냉방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냉방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상기도 감염은 쉽게 말해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이런 감기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기온이 낮았을 경우에 활성화되어서 이런 감기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는데 여름철에 이 실내의 냉방으로 인해서 실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감기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에는 이런 상기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냉방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는 레지오넬라가 있습니다. 이 레지오넬라는 세균을 말하는데 이 에어컨의 냉각수나 공기가 세균에 오염이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레지오넬라증입니다. 이 세균이 바로 레지오넬라인데 이 오염된 냉방기를 통해서 우리가 순환하게 되면 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냉방병의 원인이 레지오넬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는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밀폐 건물 증후군은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환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실내에 있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하게 되면 이 실내에 시원해진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보통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실내에 이런 유해 요인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인으로 보면 담배 연기가 될 수도 있고요. 카펫이나 기구에 있는 화학물질, 페인트, 접착제 이런 성분들이 계속 실내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또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답답한 증상이라든지 두통을 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냉방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냉방병의 또 증상을 보면 여러 가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콧물이나 코막힘, 기침과 같은 호흡기계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통, 요통, 근육통 같은 이런 통증, 그리고 소화불량, 설사와 같은 소화기계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 실내 온도차를 바깥 외부의 온도와 너무 많이 차이 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5도 정도 이내로 차이를 두시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실내 온도는 한 26도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에 오래 노출될 경우에는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너무 온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긴팔옷 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꼭 체온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시켜주셔서 유해한 물질을 배출시켜 주시고 산소 같은 것을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보통 한 50% 미만이 좋다고 합니다. 적절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 실내 습도가 너무 또 높게 되면 우리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그런 것의 증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습도는 좋지 않고, 반대로 너무 습도가 낮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기관지의 점막들이나 그리고 코에 있는 점막들을 건조하게 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건조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0%에서 50% 정도 습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냉방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한 번씩 청소를, 먼지를 제거를 하시고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해서 다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온열 질환은 이런 폭염의 기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의를 보면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체온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온열 질환이라고 하고요. 증상을 보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지럼증이라든지 발열, 그 다음에 구토, 경련,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열실신, 열경련, 열피로, 열사병,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시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시신은 말 그대로 열에 의해서 시신하는 경우, 과도한 열에 의해서 기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피부의 혈관은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혈압 상태가 되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가는 뇌의 혈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기절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예전에 이렇게 운동장에서 조회 시간에 더운 날에 조회하다가 쓰러지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바로 이 열시신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시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의식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회복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의식 소실이 특징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체온은 비교적 정상이고 이때 약간 땀이 나는 발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응급처치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시원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다리 쪽을 머리보다 높게 올려주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의식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때 체온을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는 물수건이나 이런 것으로 체온을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게 되면 이런 식염수나 이온 음료를 공급해 주시는데
식염수에는 우리가 수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염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온 음료는 물에 그 다음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의 당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보다는 이런 이온 음료나 식염수를 공급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열경련인데요. 열로 인해서 경련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 열로 인해서 열성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이렇게 고온에 노출이 되다 보면 열로 인해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의 환경에서 이렇게 땀으로 인해서 수분과 염분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특히 이 나트륨의 감소에 의해서 근육에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원인은 격렬한 운동이나 심한 육체적 노동 후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고온의 환경에서 이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증상은 주로 근육에 경련이 발생하는 거고 이때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다리의 큰 근육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는 이때도 식염수를 공급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온 음료 같은 것을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련이 일어난 부위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열 질환은 열피로입니다. 열피로는 다른 말로 열탈진이라고도 하고 일사병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주로 발생하는데 이때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정도로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고 이때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서 땀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확장되기 때문에 저혈압성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열피로의 특징은 중추신경계 이상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의 상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정상이지만 이런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열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인을 보면 고온의 환경에서 이렇게 염분과 수분을 상실하는 경우,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이 열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은 심한 갈증 아니면 정신적 불안감, 이런 판단력 장애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열피로 상태에서 더 진행이 많이 되게 되면 열사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열사병으로 발전하게 되면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더 많이 높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의식을 잃는 등 혼수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체온을 떨어뜨려주는 응급처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응급처치는 그늘진 곳에서 환자를 이동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이제 식염수나 이온 음료 같은 것을 공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열 질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열사병인데요. 뉴스 같은데 이렇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보면 거의 다 이 열사병에 해당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열사병은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됐을 경우 그리고 더운 환경에서 작업을 할 경우 이런 열 발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체온이 올라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온이 40도 이상 이렇게 고체온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 체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중추신경계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죠. 그래서 혼수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 더운 작업 환경이나 그런 날씨에 이렇게 심한 운동이나 그 다음에 근로를 했을 경우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땀이 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서 땀이 나게 되면 이 체온으로 인해서
땀으로 인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 열사병의 경우에는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어서 체온이 더 올라가게 되고 혼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싹 마른 피부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혼수 상태나 건조한 피부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심장, 간, 뇌, 췌장 등 이런 신체 기관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적인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사병을 빨리 이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맞는 응급처치는 빨리 가능한 시간 안에 체온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119 구급차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즉각적인 냉각요법으로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옷을 입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겉옷을 빨리 벗겨주시고 이때 물 같은 걸로 끼얹습니다. 그래서 부채나 선풍기가 있으면 이 바람을 일으켜서 기화열로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이나 얼음 주머니가 있으면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빨리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부위에 대주시는 게 좋은데 그런 부위는 보통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목 이런 부위에 우리가 혈관이 많이 지나가고 큰 혈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얼음 주머니나 물수건을 대주면 빨리 체온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물을 먹이게 될 경우에는 이 물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을 그리고 물 종류를 입으로 먹이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 구급대가 오면 이 정맥으로 수액제를 공급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현상은 이 열대야 현상인데 열대야 현상은 주로 우리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위로 올리면서 확장하면서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이 열대야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열대야 현상은 주로 장마 기간이 끝난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야 현상은 보통 오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었을 때를 열대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피로감, 집중력 저하, 그럼 소화불량, 두통 여러 가지 장애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열대야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숙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면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날 것, 즉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낮잠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낮에 또 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낮잠을 자게 되면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이런 불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낮잠을 피하시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 뭐 줄넘기나 아니면 산책 같은 이런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시면 좋고, 근데 밤늦게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인 36도에서 38도 정도로 그런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오히려 체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페인 음료, 자극적인 음료를 피하시고 술 같은 거, 알코올 성분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알코올은 우리 수면 뇌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하고 잠을 자주 깨우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여름철에 발생하는 질환 가운데 이 햇볕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일광화상인데요. 햇볕에 의해서 이렇게 장시간 피부가 노출될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뭐 어렸을 때 해변가에서 놀다가 이렇게 등이 따갑고 피부가 벗겨지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해당되는 것이 일광화상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따갑고 아픈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기고 심하면 이제 물집이 생기면서 표피가 벗겨질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흔히 얼음찜질을 하시면 빨리 좋아지고요. 그리고 화상 초기에는 이런 화상 연고 이런 것을 바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상 말고 또 이런 햇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광피부염인데 여러 가지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독성 피부염, 광알레르기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증상은 뭐 피부가 달아오르고 따끔거리고 가려운 이런 증상, 비슷한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대부분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연고를 바르시고 먹는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고의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바르시면 좋고 스테로이드 제제로 된 약을 복용을 하시면 금방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방치하게 되시면 이게 피부 노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부 노화는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노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 노화뿐만 아니고 지나치게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피부암과 같은 증상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도 도시에 생활하시는 분하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가 이런 자외선의 노출에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날씨에 인해서 자외선을 차단하시는 게 중요하고 생활하실 때 꼭 야외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을 발라서 생활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자외선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질환은 눈에 대한 질환입니다. 안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광각막염과 그리고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각막염은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원인이 자외선 아니면 용적 같은 걸로 인해서 이런 불티 같은 게 눈에 띄게 되면 눈 화상 같은 거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화상으로 인해서 이런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각막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백내장은 보통 나이 드신 분께서 60대 이상 되시는 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앞에 검은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외선에 의해서도 백내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이제 수정체로 흡수되면 수정체에 있는 단백질을 변성시키기 때문에 이런 시야가 뿌옇게 보이고 검은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안질환, 자외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로 차양이 긴 모자 같은 것으로 이제 가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선글라스 같은 거를 보통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시는 경우가 있다면 꼭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셔서 눈을 보호하시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경우일수록 더 눈에 대한 이런 취약하기 때문에 꼭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면서 눈을 보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온열 질환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봐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시고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 평균 기온은 최고 25.5도로 전망됐습니다. 평년 24도에 비해 1.5도 이상 높은데 특히 다가오는 여름 잦은 폭염과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쪽으로 강하게 확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우리 지역의 폭염 일수는 작년보다 많겠습니다. 폭염 일수는 거의 한 달이, 열대야도 최고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도내 온열 질환자는 모두 91명, 이 중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과 무더위로 인해 또는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냉방병이 발생할 경우 낮아진 면역력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일 텐데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호흡기 점막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도내 20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 질환자 응급실 방문 현황 등을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합니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 지역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 예방 관리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20여 개 응급의료 기관을 통해서 온열 질환 환자 발생 감시 체계를 가동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되고요. 한편 온열 질환은 무더위에 장기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온도에서의 생활 등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이 이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주뉴스 박원기입니다. 네, 또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질환이 바로 식중독인데요. 이 식중독은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 독소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우리에게 이런 위장염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장염 증상은 이런 발열, 오심, 설사, 구토 같은 증상이 되겠죠. 그래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세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식중독 중에 가장 흔한 것을 3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흔한 세균성 식중독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은 감염형 식중독인데 우리가 식중독을 유형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형 식중독이고 두 번째는 독소형 식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형 식중독은 이런 세균에 의해 감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생긴 식중독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독소형 식중독은 그 세균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그런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 살모넬라균은 감염형 식중독이기 때문에 증상 발현이 독소형 식중독보다는 조금 늦게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형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성으로 위장염 증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먹고 수시간 내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우유, 달걀, 닭고기 그리고 물 같은 걸로 인해서 이 균에 오염됐을 경우 우리가 그걸 먹고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감염 후에 12시간에서 72시간 후에 이런 위장염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 늦으면 3일 이후에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증상은 4일에서 길면 일주일간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급성 식중독이 독소형 식중독보다 이 감염형 식중독은 증상이 더 길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보통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해서 드시면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식품을 취급하기 전에는 항상 손위생 같이 손 씻기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신 분은 이런 식품 조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균성 식중독의 하나가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이거는 이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은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포도상구균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금방 급성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대표적인 게 크림, 샐러드, 육가공품 이런 것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식품을 먹은 후에는 1시간에서 6시간 내로 빨리 증상이 발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위장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구토, 설사, 복통 증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소형 식중독은 독소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증상이 빨리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만큼 빨리 좋아진다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를 넘기지 않고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책을 보시면 식품 조리를 잘하고 보관을 잘하는 게 필요하고 이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사람의 피부나 점막 같은 데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사람의 손이나 이런 상처를 통해서 상처가 생기게 되면 이곳에 상처에서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식품으로 전염이 되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에 상처가 난 사람은 절대 식품 조리 취급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상구균에 의해 발생된 독소에 의해서 이 식중독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품을 잘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온에 보관하시게 되면 이 독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한번 생성된 독소는 가열을 해도 안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도씨의 물에 30분 가열하여도 이 독소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식품을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저, 도마, 그릇 같은 것을 가끔씩 열탕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세균성 식중독은 장염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이 식중독은 보통 7월에서 9월 사이 여름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원인이 이런 어패류나 생선을 익히지 않고 드셨을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패류는 조개류 같은 것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고요. 생선회 같은 것을 날로 이제 먹게 될 경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을 보시면 이제 먹고 하루에서 이틀 후에 갑자기 이런 위장염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한, 발열, 구토, 설사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염 비브리오균의 특징은 피부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만약에 감염되게 되면 12시간 안에 그 부위가 붓고 그 다음에 붉게 되고 물집 같은 게 잡히면서 거먹게 괴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특히 상처가 있으신 분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게 바닷물 속에 있는 비브리오균이 상처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방법으로는 어패류, 특히 조개류 같은 것을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회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런 어패류를 취급하시면 이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새우 더듬이 같은 데 찔리지 않도록 취급하면서 이렇게 찔리게 되면 이쪽으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많으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절대로 생식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생식을 해서 이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되면 폐혈증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폐혈증은 쉽게 얘기해서 전신에 걸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브리오균에 나이 많으신 분이 감염되게 되면은 전신의 장기에 이런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생식을 하시면 안 되고 꼭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염 비브리오균도 열에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업무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을 취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주의사항이 더 많이 필요하신데요. 여름철에는 이제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화학 물질 중에서 유기용제가 많습니다. 이 유기용제는 공기 중으로 휘발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증발되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긴 소매 작업법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화학 물질이 피부에 튀게 되면 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긴 소매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얼굴이나 이런 눈에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 마스크나 보안경 같은 것을 꼭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용제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라이터나 그리고 스프레이 종류, 이런 인화성 물질이 있게 되면은 이런 화재로 연결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환기를 자주 하셔서 이런 안에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근로자분들께서는 안전화, 안전모 이런 걸 착용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안전화를 착용하시게 되면 여름철에 더운 기온으로 인해서 발에 땀이 많이 나게 되면 무좀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좀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잘 낫지도 않고 굉장히 괴롭게 되기 때문에 주로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중요한 것은 바짝 말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조하게 유지를 하시고,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개 정도를 구비하셔서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착용을 하시고 하나는 서늘한 곳에서 완전히 말려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개 근로자는 주로 이때 폭염 때 흔히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가 바로 5개 근로자인데요. 특히 여름철에 강한 햇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부 화상 같은 것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상의를 벗고 작업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 노동이 심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게 되면 이런 수분이라든지 염분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때 자주 이런 이온 음료나 식염수 같은 것으로 수분을 공급해 주면서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가장 높은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작업을 중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는 냉방병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실내 온도차를 5도 이상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긴 옷, 그리고 팔이 긴 옷 이런 것으로 체온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이
실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한 번씩 환기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냉방기의 필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먼지 같은 것을 제거를 해서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름철에도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평소에 하셨던 운동이 있으시면 그 평소에 하셨던 운동의 강도보다 조금 줄여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평소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운동을 해도 열량 소모가 많기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자주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시간대인데요. 운동을 이 더운 시간인 한낮 시간은 피해서 하시는 게 좋고 주로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그다음에 서늘한 오후,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런 염분과 수분을 같이 공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피로 회복 스트레칭 2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배포해 드린 교육 자료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실내에서 편하게 이제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제 허리 근육 강화 훈련, 그다음에 복부 강화 훈련 이런 것을 하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런 자세는 우리가 흔히 브릿지 자세라고 하죠. 그래서 무릎을 세우고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와 허리를 들어주는 자세입니다. 들어서 1, 2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 내리시면 허리, 그다음에 엉덩이, 다리, 허벅지까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고 특히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이나 같은 자세로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자세가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스트레칭 방법은 등 근육 강화 훈련인데 배포해드린 그 그림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안전수칙이 있는데 제가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차된 자동차, 특히 야외에 주차된 자동차에서는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터나 스프레이 같은 인화성 물질을 놔두면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꼭 제거를 하시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소독제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 60에서 70%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운 차의 내부 온도로 인해서 증발하게 되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손소독제는 차에 보관하지 마시고 작은 용기에 덜어서 휴대하시면서 가방에 넣어 다니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차 내부 온도가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에는 아이들이나 이런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에 어린이가 자고 있는지 모르고 내려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꼭 차에 내릴 때는 사람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을 이제 하실 때 여름에는 이제 덥기 때문에 산으로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우리 공원의 주위에 풀밭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야외 활동 시에 풀밭에 바로 앉지 않고 이런 모기나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모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본내염이나 말라리아 그리고 댕기열 같은 그런 질환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야생 진드기는 물리게 되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FTS라고 하는 이 질환에 감염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는 치료제가 없는 상태고 치사율도 한 10%에서 40%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매년 이 SFTS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풀숲에 가는 경우에는 긴 소매나 긴 바지 같은 것을 착용하시고 피부의 노출을 최소한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시고 입었던 옷은 털어서 분리해서 세탁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일단 우리 몸이 피로하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을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이런 열대야 현상으로 이런 수면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예방법을 통해서 이런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많이 덥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져서 끼니를 거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영양에 신경을 쓰셔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름철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때 중간중간 수분과 염분을 공급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또 휴가철이 되면 물놀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하실 때는 꼭 안전수칙을 준수하셔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여러 가지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예방법을 잘 숙지를 하셔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여름 기간 동안 질병 없이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달 안전보건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